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 러시아군 진영 안에서 낯선 언어가 들린다. 동무! 빨리 움직이라오! 북한군이 러시아군 뒤편에서 활동 중이라는 충격 제보. 그리고 그 증언의 주인공, 바로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북한군 병사 현철이었다. 그는 수백 번째 포격이 터지던 새벽 결심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나가면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몇 달 후 한국에 도착한 그는 공항에 발을 딛고 단 3초 만에 충격에 빠진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2024년 2월 함경북도 청진이었어요. 저는 그때 28살, 군 복무 10년차 공병이었습니다. 명절 휴가를 받아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청진항이 내려다 보이는 포항동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쭉 살던 곳이죠.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코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 냄새가 좋았어요. 짠내 나는 바다 냄새, 부두에서 올라오는 생선 냄새. 그게 바로 제 고향 냄새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마당에 좌판 깔러 가시기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감잣국을 끓이셨죠.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고기는 명절에나 먹는 거였지만 어머니 손맛은 그 어떤 음식보다 좋았습니다. 현철아, 많이 먹어라. 부대 가면 또 언제 집밥 먹겠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밥그릇에 감자를 한 개 더 얹어주셨어요. 56살이셨지만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으셨죠. 장마당에서 매일 장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니 가족 생계는 거의 어머니 몫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옆방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60살이신데 젊을 때 청진부두에서 하역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이제는 일을 못하세요. 그래도 제가 휴가 오면 꼭 술 한잔 하자고 하셨죠. 아들아, 오늘 저녁엔 아버지랑 한잔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부두에 가던 기억, 겨울밤 아궁이 앞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그리웠죠. 그날 오후, 여동생 은혜가 남편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은혜는 저보다 3살 어린데 작년에 결혼해서 평양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휴가 왔다고 먼 길 달려온 거죠. 오빠, 오랜만이다. 동생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우리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은혜 공부도 봐주고 학교 가는 길도 함께 걸었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명절에 남은 두부로 두부국도 끓이시고 감자떡도 부쳐주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아버지와 술을 마셨습니다. 값싼 소주였지만 아버지랑 마시는 술은 언제나 특별했죠. 현철아, 군대 생활 고생 많다. 2년만 더 있으면 저녁이지. 그때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저는 그냥 네, 아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2년 후면 전역해서 집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2월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파란 바다를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될 줄은요. 그날 오후,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복귀 명령이었어요. 김현철 동무, 즉시 부대 복귀하시오. 특별 임무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휴가가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왜 갑자기 복귀하라는 건지.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죠. 짐을 싸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부대에서 급하게 부른대요. 특별 임무래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임무인데? 위험한 거 아니제? 아니에요. 엄마, 금방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특별 임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뒤따라 나오셨어요. 제 손에 감자떡 몇 개를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철아, 몸 건강히 잘 있어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부대에 복귀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초였어요. 부대 안이 온통 소란스러웠죠. 평소엔 조용한 막사가 이날따라 웅성거렸습니다. 야, 너도 불렸어? 응. 갑자기 특별 임무 대상자래. 뭔데? 무슨 임무? 같은 중대 동료들도 다들 급하게 복귀한 상태였어요. 보니까 공병 특기병들이 유난히 많이 불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참호 구축이나 폭파 전문 병사들 말이죠. 저녁 무렵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나와서 말했어요. 동무들, 조국과 우방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가 있다. 선발된 동무들은 러시아 동지들을 돕는 국제주의 임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웃했죠. 러시아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중대장은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임무다. 영광스럽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당에서 큰 포상이 있을 것이다. 포상. 그 말에 일부 동료들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북한에서 당의 포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평양에 집도 받을 수 있고, 배급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대우를 받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왜 우리 가족한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권은 없었어요. 그냥 단체 명부에 이름만 올렸죠. 개인 소지품도 거의 못 가져갔습니다. 군복, 군화, 기본 장비만 챙겼어요. 가족한테 연락은 못합니다. 임무 기간 동안은 완전 차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께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였죠. 그냥 특별 임무로 잠시 부대를 비운다는 통지만 가족한테 간다고 했어요. 3월 중순. 우리는 기차에 실렸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안 보였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갑자기 불려왔다고 했습니다. 형님, 러시아 가면 뭐 한대요? 글쎄, 건설 지원이라던데. 그럼 위험한 건 아니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낙관했습니다. 설마 전쟁터에 보낼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기차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살짝 보니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 강을 건너면 러시아.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3월인데도 영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군부대로 이동했고 거기서 러시아군 장교들을 만났죠. 이것들이 조선 병사들이냐? 러시아군 장교가 우리를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불길했어요.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후방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했어요. 참호 구축, 진지 건설, 탄약 운반. 그런 것들이요. 전투는 안 한다는 거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군 장교는 씩 웃었어요. 전투? 너희는 전투할 가치도 없어. 그냥 땅이나 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임무라더니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땅에 와 있었고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이동했어요. 이번엔 남쪽으로요. 더 남쪽으로 가면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멀리서 들리는 포격 소리였죠. 이거 전쟁터 아니에요? 동료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폭격 맞은 건물들, 불타버린 들판. 이건 후방 지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손 흔들던 모습, 몸 건강히 잘 있어라던 목소리,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2024년 4월 초, 우리는 드디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TV에서 보던 영광스러운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옥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러시아군 하사관이 소리쳤어요. 조선놈들, 줄 서. 그 말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놈이라니, 우리는 동지가 아니었나요? 우방국 아니었나요? 하지만 러시아군들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임무는 참호 구축이었어요. 최전방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죠.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수시로 날아왔거든요. 빨리빨리 파. 해치기 전에 3m는 파야 해. 러시아군 병장이 뒤에서 감시했습니다. 우리는 삽을 들고 땅을 팠어요. 4월인데도 땅이 얼어서 정말 힘들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 하나가 잠깐 쉬려고 멈췄어요. 그러자 러시아군이 달려와서 발로 찼습니다. 야, 조선놈. 누가 쉬래? 동료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반쯤 완성된 참호 안에서 잤어요. 담요 한 장씩 덮고요.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청진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죠. 옆에서 자던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형님, 이거 영광스러운 임무 맞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버림받은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했어요. 참호 파고, 탄약 운반하고, 시체 수습하고. 그래요. 시체 수습도 우리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전방에서 격전이 벌어졌어요. 아침이 되자 러시아군 장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가서 시체들 치워. 최전방에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시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끔찍했죠. 우리는 시신들을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군 병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 우리 부대 아니었어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 같이 밥 먹던 동료였어요. 26살, 평양 출신이라던 청년이었죠.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동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고향 이야기하던 모습. 이제는 영영 고향에 못 가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건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러시아군은 북한군 전사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파묻었어요. 이름표도 없이요. 신원 확인도 안 했죠. 야, 조선놈들 시체는 기록 안 해도 돼. 어차피 없는 사람들이잖아. 러시아군 병장의 그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라니. 우리는 사람도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따뜻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우리는 밖에서 먹었어요. 남은 음식을 받아서요. 식은 죽과 딱딱한 빵. 그게 우리 저녁이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젊은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21살이라던 아이였죠. 고향은 함흥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시작됐어요. 쾅, 쾅.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러시아군들은 재빨리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사들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참호에 엎드렸습니다. 포탄이 사방에서 터졌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포격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 2명이 죽었습니다. 함흥에서 온 그 21살 병사와 평성 출신 23살 병사였어요. 둘 다 제대로 된 대피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거요.
영광스러운 임무. 천만에요. 우리는 그냥 소모품이었습니다.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요. 참호 안에 누워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아래 우리 고향도 있겠죠. 청진항 옆 우리 집. 어머니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봄이라고는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추웠죠. 우리는 참호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참호는 좁고 축축했어요. 쥐들이 돌아다녔고 이가 들끓었죠.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 다행이었어요. 식사는 하루 두 끼였습니다. 아침엔 식은 죽, 저녁엔 딱딱한 빵과 통조림. 가끔은 그것조차 없을 때도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먼저 먹고 남은 게 있어야 우리 차례였으니까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렸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가 이랬을까 싶었어요.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 북에서도 배고팠지만 이건 정말 심했죠. 동료들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어요. 다들 눈빛이 죽어갔습니다. 25살이던 병사는 이제 40처럼 보였어요. 전쟁이 사람을 늙게 만들더군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또 시작됐어요. 이번엔 정말 가까웠습니다. 참호가 흔들릴 정도였죠. 엎드려. 엎드려. 우리는 참호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쏟아졌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포격이 끝나고 나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옆 참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달려가 보니 병사 한 명이 파편에 맞았더군요. 배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불러요. 우리는 소리쳤지만 러시아군 군의관은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와서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 놈들은 치료 우선순위 아냐. 러시아 병사들 먼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아프고 피 흘리는데 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죠? 부상당한 병사는 계속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처치 도구도 없고 약도 없었으니까요. 형님, 저 죽는 거예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8살, 원산 출신이라던 동료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었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버텨.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살기 힘들 거라는 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사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새벽녘 소리가 멈췄습니다. 형님,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28살 청년은 그렇게 차가운 참호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저는 그 친구의 눈을 감겨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임무인가?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건가? 아침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보고했더니 그냥 구덩이에 파묻으라고 했어요. 이름도 기록 안 하고요. 우리는 동료를 얕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죽은 동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돌아가도 영웅이 아닐 겁니다. 아니, 돌아갈 수나 있을까요? 북한 정부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숨기고 있어요. 공식 기록도 없다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들을까요? 임무 중 사망했다. 아니면 그냥 실종됐다. 어쩌면 아무 말도 안 해줄지도 모르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몸 건강히 잘 있어라던 목소리. 아버지와 마신 술. 여동생의 웃는 얼굴. 청진항 바닷바람 냄새. 엄마, 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살아서 나가야 해. 어떻게든. 밖에서 포성이 들렸어요. 쿵, 쿵. 끝없는 전쟁 소리였죠. 저는 참호벽에 기대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고향이 있겠죠.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엄마 아빠를 다시 볼 때까지는요. 6월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온 지 2달이 넘었어요.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떡해요? 사방이 전쟁터인데 말이죠. 동료들도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엔 100명이 넘었던 우리 부대가 이제는 70명도 안 남았습니다. 전사한 사람도 있고, 부상으로 후송된 사람도 있고, 몇몇은 그냥 사라졌어요. 탈영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불바다처럼 밝았죠.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졌어요. 대피. 러시아군들은 재빨리 콘크리트 벙커로 뛰어들었어요. 견고한 벙커였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얕은 참호에 남겨졌어요. 우리도 벙커로 가면 안 돼요? 젊은 병사 하나가 러시아군에게 물었어요. 러시아 병사는 총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조선 놈들은 거기 있어. 벙커는 우리 것이야. 우리는 할 수 없이 참호에 엎드렸어요. 포탄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죠. 옆에서 동료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수령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세뇌된 기도였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수령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께 빌어야지. 폭격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참호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제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폭격이 끝났을 때 저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어요. 하지만 5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1명은 제 바로 옆에 있던 친구였어요. 저랑 나이가 같았죠. 함흥 출신이라던 동료였습니다. 시신을 치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다음은 내 차례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곧 죽을 겁니다. 이름 없는 구덩이에 묻히겠죠.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겠다고요.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겠다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요? 천만에요.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웅 대접.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병사들이에요. 북에선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어쩌면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그때 문득 여동생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집에 왔을 때 은혜가 조심스럽게 했던 말이요. 오빠, 중국 장사꾼들 말 들으니까 남조선은 정말 다르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대. 남조선, 대한민국. 저는 그곳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북에서는 미제의 식민지라고만 배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와서 러시아군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그들은 가끔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거긴 부자 나라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한국, 대한민국,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받아줄까요? 탈북자를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북으로 돌아가도 희망이 없어요. 그럼 남쪽으로, 한국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인가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 별들이 청진에서도 보일까요? 어머니도 같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고향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살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러시아를 통과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가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4년 7월, 기회가 왔습니다. 보급품 운반 임무에 차출됐어요. 후방 기지까지 트럭으로 왕복하는 일이었죠. 러시아군 감시가 있긴 했지만 이동 중에는 조금 느슨했어요. 트럭이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멈춰섰어요. 바로 그때 저는 달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선놈 어디 가?
총소리가 났어요. 탕, 탕. 하지만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서 폐가로 숨어들었죠.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다행히 그들은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포기한 것 같았어요. 어차피 조선 병사 한 명쯤. 중요하지 않았겠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었어요. 폐가에서 찾은 낡은 민간 옷으로 갈아입었죠. 군화도 벗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제 저는 민간인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물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웠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북한군 탈영병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총살이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밤중에 몰래 나가서요.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찾았어요. 곰팡이가 조금 피었지만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러시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당신, 북한 사람이죠? 한국말이었어요. 정확히는 남쪽 억양이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망갈까요? 남자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한국 선교사.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선교사님은 저를 은신처로 데려갔어요. 작은 교회 지하실이었죠.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셨어요.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 몰라요. 천천히 드세요. 체했어요. 선교사님은 조선족이셨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러시아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요. 현철 씨, 한국 가고 싶어요? 네, 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방법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게요. 한국 대사관. 거기 가면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교회 지하실에 숨어 지냈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됐죠. 러시아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한대요. 신분증 없으면 바로 잡혀간다고요. 선교사님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예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어요. 자유.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북에서는 늘 통제받고 감시받고 살았으니까요. 여기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주일 후 선교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현철 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모스크바로 가면 돼요.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였죠. 거기까지 어떻게 가죠? 1000km가 넘는데요. 기차 타고 가야 해요. 제가 위조 신분증 구했어요. 위조 신분증.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기차를 갈아타고 여러 도시를 거쳐서 저는 드디어 모스크바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 기간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기차에서 경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어를 못해서 말도 못했죠. 우크라이나 난민인 척했어요. 모스크바 근처의 작은 집.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남자였어요. 현철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며칠 후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한국. 저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걸까요? 꿈만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준 서류를 들고 저는 모스크바 공항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관문이었죠.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불안했어요. 공항에서 걸리면 어쩌지? 비행기가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 일찍 은신처를 나섰어요. 대사관 직원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철 씨, 긴장하지 마세요. 서류는 완벽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자연스럽게. 쉽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더군요. 청진 기차역보다 10배는 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여기저기 다녔죠. 모두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현철 씨, 저기 보안 검색대 있죠. 거기 통과하면 돼요. 저는 서류를 꽉 쥐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보안 검색대에 섰어요. 러시아 경찰관이 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권을 펼쳐서 보고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통과하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가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과한 거예요. 정말 통과했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이 보였어요. 화장품, 술, 담배, 온갖 물건이 진열돼 있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샀습니다. 여긴 뭐가 이렇게 많지? 북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장마당에도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았죠. 탑승구를 찾아갔어요. 대한항공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고향에서 배운 글자들. 그게 여기 있었죠.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같이 섰죠. 비행기 입구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문턱을 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문만 지나면 나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말이었어요. 남쪽 억양의 부드러운 말투. 처음 들어보는 친절함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밖으로 공항이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사람이 앉았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억양이 이상할 테니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떴어요. 하늘로 떠올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러시아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있겠죠. 제가 죽을 뻔했던 참호들, 동료들이 묻힌 구덩이들. 잘 가.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죽은 동료들에게요. 살아서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이 솜사탕처럼 하얗더군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엄마, 아버지, 제가 살았어요. 저는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어요. 8시간, 9시간.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됐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를 받아줄까? 혹시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 그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고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소중했죠. 밤이 됐습니다. 기내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별이 보였죠. 저 별들 아래 우리 고향도 있겠지. 엄마, 아버지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고향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꼭 잘 살게요. 자유롭게 살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비행기가 땅에 닿았어요. 덜컹 소리가 나면서 활주로를 달렸죠.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3초,
딱 3초 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공항 안이 환했습니다. 정말 환했어요. 청진인민문화궁전보다, 평양역보다, 제가 평생 본 어떤 건물보다 밝았죠. 여긴 꿈이요. 왜 이렇게 밝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처음이세요? 크죠? 크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하늘까지 뚫린 천장, 유리로 된 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복도.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건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짐을 끌고, 커피를 마시고, 전화를 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줄을 서는데 옆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스문의 시간이라고 써 있더군요. 밤낮 없이 문을 연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안에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과자, 음료수, 도시락, 빵, 형형색색 포장지들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거나 집어들고 계산했어요. 저게 다 살 수 있는 거야? 북에선 대급을 받아야 먹을 수 있었어요. 장마당에서도 물건이 귀했죠. 근데 여긴 너무 많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직원이 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힘드셨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적이 아니었어요.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두 분이었죠. 현철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밤이었지만 온통 불빛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네온 사인들, 차들이 빽빽이 달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환한 불빛. 여기 전기가 언제 들어와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었습니다. 전기요? 스문의 시간 들어와요. 항상요. 스문의 시간. 항상. 북에선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평양만.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어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 이야기, 북한군 이야기, 탈출 이야기. 현철 씨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실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제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살려고 도망친 건데요. 며칠 후, 저는 임시 숙소로 옮겨졌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도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어요. 따뜻한 물도 나왔죠. 저는 1시간 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따뜻한 샤워였어요. 다음 날 직원이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라고요. 마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 산더미 같은 과일, 고기, 생선, 빵, 과자. 이게 다 파는 거예요? 네, 다 팔아요.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원하는 거 고르세요. 저는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 북에선 명절에나 먹던 건데요. 이거 몇 개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이요. 10개든 20개든. 저는 사과 3개를 담았습니다. 더 담고 싶었지만 습관이었어요. 북에선 많이 사면 욕심쟁이라고 했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봉지를 들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내 거야. 정말 내 거야. 밤에 사과를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너무 달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겠죠.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엄마,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2024년 10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죠. 첫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침대가 폭신했어요. 이불이 따뜻했죠. 새 끼를 다 줬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음식으로요. 현철 씨, 여기서 한국 사회 적응 훈련 받으실 거예요. 교육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배울 게 산더미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폰이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전화기요? 네, 스마트폰이에요.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선생님이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움직이더군요. 신기했습니다. 인터넷, 북에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원하는 거 치면 돼요. 뭐 찾고 싶으세요? 북한, 청진,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검색을 했더니 청진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 고향,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항구가 보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겠네. 저는 화면을 만졌어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이 대형마트 견학을 시켜줬어요. 실제 마트에 가서 장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였죠. 마트는 제가 처음 갔던 곳보다 더 컸습니다. 2층짜리였어요. 위층에는 옷이랑 전자제품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식품이 있었죠. 현철 씨, 오늘은 일주일치 장 봐보세요. 일주일치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장 봐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북에선 상상도 못했어요. 하루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었는데요. 카트를 밀고 돌아다녔습니다. 쌀, 김치, 계란, 고기, 야채. 담다 보니 카트가 가득 찼어요. 이만큼 담아도 돼요? 그럼요. 더 담아도 돼요.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나왔어요. 5만 원쯤 됐죠. 북한 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일주일치 장보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역사도 배웠어요.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북에서 배운 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같이 교육받던 탈북자 형님이 말했어요. 6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우린 그냥 몰랐던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배웠을 뿐이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북한 관련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볼래요? 저는 북한 청진을 검색했어요.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제 고향을 찍은 영상도 있었어요. 장마당 모습, 사람들 걸어 다니는 모습.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보였어요. 장마당에서 좌판 앞에 앉아 계신 분. 뒷모습이 어머니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화면을 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12월이 됐습니다. 하나원 수료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곧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마지막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생활 쉽지 않을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 생각도 달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평생 명령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라니. 수료식 날 저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제 공간이었죠.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은혜야,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자유롭고 따뜻하고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취업센터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상담사가 물었어요. 현철 씨는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북에선 국가가 정해줬고, 군대에선 명령받았고, 전쟁터에선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여기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그 말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 그게 좋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돈, 제가 일해서 번 돈,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어요. 언젠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게 낯설고 어렵기도 해요. 말투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전쟁터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요. 북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 돌아왔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면서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김현철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